채권 시장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FOMC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채권 시장 어떻게 움직임을 나타내게 될지 그 밖의 체크 포인트까지 알려드립니다. A펀드 파트너스의 신년기 상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내일 새벽이면 FOMC 결과 좀 나오겠네요. 네. 어떻게 될까요? 뭐 동결할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이거 외에도 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1월달 이제 내일 발표하는 1월달 수치보다는 3월에 나오는 수치가 더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먼저 좀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연준은 절대 유가에 의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유가의 변동이 상당히 심한데 연준은 유가의 그런 일시적인 변동에 대해서는 기준금리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내일 발표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성명서에 들어가 있는 긴축 정책에 대한 문구가 빠질 것이냐. 두 번째는 QT에 대한 그 속도 조절이 과연 논의가 됐느냐. 그 두 가지가 상당히 좀 주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1월 달 넘어서 3월 달로 갔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예측을 하는지를 이제 좀 보려면 연준이 이제 전통적으로 보고 있는 지표 세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물가, 두 번째는 고용, 세 번째는 성장입니다. 네? 뭐 미리 성적표를 말씀드리면 물가는 합격, 나머지 두 개는 불합격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물가는 지난주에 코어 PCE를 보듯이 일단은 6개월 연율 자체가 이제 2%를 하회했습니다. 결국 이제 연준 위원들이 추이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6개월은 연율 1.9%, 3개월은 연율 1.5%입니다. 그러면 시기의 차이이지 결국은 전년 대비 코어 PCE도 이번에 2.9가 나왔는데 결국 2%로 도달할 것이라는 그 의견에는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뭐 연준이 2022년 3월부터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왜 올렸냐? 결국 물가 때문에 올린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물가가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기준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컨센서스가 시장에는 형성돼 있고요. 근데 연준은 물가만 봤을 때는 기준금리를 내려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결국 1970년대에 있었던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연준이 서둘러서 기준금리를 내렸다가 오히려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에 이르렀 그 역사를 잊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고용과 성장을 봐야 되는데 우선 고용이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청구 건수도 거의 20만 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NFP 즉 비농업 신규 고용자 증감수가 지난달에 33만 명이 나왔고 이번에도 예측은 16만 2천 명인데 제가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15만 명 이하로 3개월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금 추이라 그러면 고용도 여전히 지금 센 상황이고, 그러면 실업급여도 지금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고용도 잘 나오고 있으면 결국 그러면 신규 고용에 대한 추이를 좀 봐야 되는데 어제 나왔던 졸트 역시 903만 명으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고용은 여전히 뜨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문제는 이제 지난주 역시 발표했던 GDP 성장률이었는데 네. GDP 성장률이 우리가 예상은 2.0%였는데 실제는 3.3%가 나왔잖아요. 너무 좋았죠. 예. 네. 거기 이제 또 견인했던 부분은 미국 GDP의 70%를 설명하고 있는 소비였고 이 소비가 엄청 잘 나오면서 골디락스를 넘어서 이거는 상당히 거의 핫스팟에 가까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상황에서 과연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는 3월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전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리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좀 한 표 꺾이지 않을까. 지금 너무 좋으니까요. 고용이라든지 GDP 부분이 너무 좋게 나오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 기업들 주가 보면은 고용을 줄인다, 인원 감축한다 이런 뉴스에 따라서 빅테크 업체들 가운데서도 주가가 오르거나 이런 경우 봤는데 뉴스상으로는 해고 뉴스 좀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수치가 안 꺾이네요. 실제로는 지금 신규 고용도 많이 이제 정체돼 있는 상황인데 해고 역시 정체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이제 어제 졸트에서도 나왔듯이 이제 해고와 신규 고용 간의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고요. 특히 이제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계속 20만 명을 하회했다가 약간 늘어났다가 이 부분은 상당히 해고가 아직은 없구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좋아도 문제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3월은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시각을 가지고 계신데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글로벌 자산시장 내에서 또 하나의 또 뜨거운 감자, 네. 이 뜨거운 인물이 요즘 들어서 돌풍을 일으키는데 네. 트럼프 전 대통령 네. 뭐 공화당 경선도 그렇고 요즘 네. 뉴스가 계속 나오던데요. 이 부분도 채권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나요? 뭐 상당히 미치죠. 실제 뭐 저도 경험을 했지만 2016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는 그 당시엔 진짜 예상을 못 했었는데 진짜 뭐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했던 그렇죠. 뭐 길게 보면 트럼프가 물러나는 그날까지 뭐 채권 시장은 정말 냉탕 온탕이었고요. 뭐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보다 여론조사상으로 더 우위에 있다는 게 일단은 주목받아야 될 이유죠. 네. 그러면 이미 그가 이제 대통령 재임 시절이었던 2017년 1월부터 또 2021년 1월까지 우리는 수많은 그의 기행을 봤죠. 그렇죠. 갑자기 대중 무역 전쟁을 하겠다느니 갑자기 뭐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긴다느니 이런 예측 불허의 그런 일이 많았는데 실제로 보면 트럼프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공약 이행률이 가장 높았던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이 흔히 말하는 어젠다 47 그러니까 헤리티지 재단을 중심으로 보수 단체들이 만든 트럼프의 공약집인데 이거를 보면 대략적으로 트럼프의 향후 이제 정책 방향을 좀 알 수 있고요. 그걸 이제 채권 시장 측면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가 부분인데요. 네. 실제로 이제 트럼프는 만약 대통령이 되면 이 올드스쿨 산업, 특히 이 석유 산업에 대해서 좀 많은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우리가 IRA라고 불리는 그 법을 폐기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렇게 돼서 결국 셰일가스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공급량을 좀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도 말은 뭐 친환경으로 가고 있지만 실제로 공급량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사우디와의 그 유대 관계를 좀 강조했던 대통령이었고 그러면서도 그의 사회인 이제 제럴드 쿠슈너를 통해서 이스라엘하고도 관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는 결국 만약에 집권을 해서 2기 정부가 되면 결국 중동 평화,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그런 평화 협정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뭐 한간에는 그러더라고요.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정말 포커스를 맞추고 2기를 이제 진행할 거라고 네. 예상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보면 이런 지금 지정학적 위험이 있는 두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평화를 중지할 것이고 네. 결국 그렇게 되면 유가는 상당히 안정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유가가 이제 상당히 많이 하락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60에서 80불 사이에서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 사우디가 좀 원하는 최저 수준이 70불 정도 되거든요. 배럴당. 네. 그러면 그 이상 정도는 유지하겠지만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채권 금리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지적적 리스크 얘기해 주셨는데 중동 쪽만 포커스 맞춰봤잖아요. 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관계에서 보자면 그것도 미묘한 게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하고 친하잖아요. 맞습니다. 게다가 거기는 지금 종전도 안 된 상태에서 러시아 대선이 조만간 있을 예정이고 네. 그러면은 거기는 또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의 그 공약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대통령이 되면 48시간 이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평화협정을 체결시키겠다. 이게 이제 그의 공약입니다. 그래서 네, 뭐 그게 48시간 이내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은 분명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유가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데 이제 남은 두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감세주의자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공화당과 개를 같이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미국의 법인세도 25% 올릴 테니까 너희들도 최소한 21% 나가서 25%까지는 유지를 해라고 해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제한을 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국가들이 법인세를 올렸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25%입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는 어떠냐? 과거에 자기가 이제 집권했을 때 법인세였던 15%를 낮추겠다. 또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문제는 트럼프만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내년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에서도 좀 유리한 입장을 이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상하원을 좀 잡게 되면 결국 감세가 먹힐 겁니다. 천군만마를 얻은. 네. 2017년 당시에도 네. 공화당이 이제 상하원을 다 장악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근데 트럼프는 사실 국채 발행 증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나타낸 적은 없어요. 그러면
과연 감세를 통해서 이제 곡간이 빌 텐데 여기에 대한 재원이 마련돼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입니다. 왜냐하면 2017년 당시에는 트럼프가 상당히 그 목적 지향적인 감세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이제 애플 이런 데들이 대부분의 본사를 아일랜드로 설정을 해놨거든요. 아일랜드는 대표적인 조세 회피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법인세가 비싸니까 아일랜드의 본사의 매출을 일으키는 것처럼 하면서 많은 돈들이 외국에 머물러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야, 돈을 끌어오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환류 정책을 펼칩니다. 그 부분이 어쨌든 시장 유동성을 강화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지금 이제 2020년 이후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증가하면서 지금 2023년 현재 지난 1월 25일 날 발표된 수치로 보면 마이너스 6.2%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이드라인은 마이너스 3%로 봤을 때는 재정 적자 폭이 큰 거거든요. 네. 그게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세금으로 곡간을 채워야 돼, 이 적자를 메꿔야 되는데 세금도 깎아주겠다고 하면 결국은 국채 발행밖에는 답이 없다는 거고 또 해외에 있던 그런 환류 자금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제로금리를 엄청나게 또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파월 의장을 임명한 다음에 자기가 가장 후회되는 일이 파월 의장을 임명했던 거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파월이 자기 뜻대로 안 가니까 2018년에는 해고하겠다고 막 계속 떠들어댔죠. 맞아요. 네. 근데 문제는 파월 의장이 2025년 12월에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이잖아요. 그 부분은 아직 리스크에 반영이 안 돼 있지만 내년에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그 부분 분명히 상당히 시끄러질 겁니다. 그럼 뭐냐면 나는 감세도 할 거야, 제로금리도 할 거야. 결국은 지금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데 거품이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게 역으로는 채권금리의 상승, 급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감세 부분이 문제고 우리가 걱정할 게 두 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하나 더 어떤 게 있을까요? 무역전쟁이죠. 무역전쟁. 네. 뭐 지금 바이든 정부도 대중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면서도 중국하고의 대화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근데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대중 정책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었고 실제 중국과의 그 무역 전쟁은 지난 2018년에 선언을 해서 2019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제가 이제 하나 차트를 이론적인 차트를 하나 갖고 왔어요. 이제 우리 경제학적으로 보면 관세를 올렸을 때 과연 그게 관세를 올리면 뭐 어떤 경제에 영향을 주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퀘스천 마크를 달거든요. 그럼 관세를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네. P0에서 P1으로 이제 올린다고 하면 네. 기본적으로 이제 상품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P1으로. 네. 그러면 소비는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줄어들게 돼서 원래는 Q3이었는데 Q2로 왼쪽으로 시프트가 되는 거고 반면에 이제 자국의 생산력은 Q0에서 Q1으로 늘어나는데 그 이제 차이 Q1에서 Q2만큼의 이제 후생 손실이라 그래서 결국 경제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이제 관세를 올리는 거는 사실 신흥국들이 주로 많이 하는 이게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 정책인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GDP의 70%가 소비를 해야지 이제 이제 성장하는 나라고 실제로 지금 성장은 소비가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관세를 올리는 거는 물가도 올리고 소비도 줄이는 거니까 결국은 경제적으로 후퇴하는 결국 경기 침체로 이제 나갈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관세 측면을 보면 2019년에 관세가 갑자기 급등을 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계속 이제 꾸준하게 이제 자유무역을 유지하다가 2019년에 대중무역 보복을 하면서 뭐 관세가 최고 20%까지 올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평균적으로는 13% 정도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네. 그럼 결국 2019년에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이때와 경기 침체의 그 우려가 커졌던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트럼프는 계속 제로금리로 계속 얘기를 해. 그리고 감세를 통해서 계속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해. 그러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세 10%를 때리고 추가적으로 관세를 10%를 더하겠다는 그런 트럼프의 아젠다 47에 들어가 있는 공약까지 맞물리면 결국 거품이 커졌다가 빵 터지는 그런 상황을 우려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바로 트럼프 리스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모든 것들이 공개되기 전에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더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까 시장이 네. 민감할 수가 있는데 11월에 대선이면은 그 전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더 득세할수록 채권 시장은 더 변동성이 커지겠네요.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과거에 우리가 트럼프를 한번 겪어봤으니까요. 네. 2016년 11월 7일 날 대선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그 당시에 아침에
플로리다에서 이겼다고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 잘못하면 트럼프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금리가 쭉 내려갔었다가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확정되고 이제 수락 연설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1.5조 달러어치의 인프라 지출 방안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금리가 갑자기 급등하는 현상을 또 보이면서 네. 상당히 혼란이 되고 취임을 하니까 갑자기 중국에 대해서 이제 대중 강경책을 펼쳤다가 감세를 냈다가 다시 대중 무역 보복이 2018년, 19년부터 본격화되면서 뭐 상당히 힘들었던 전 채권쟁이로서 2019년에 사실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림으로써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본 사실이지만 경기 침체도 다가왔고 또 그러면서 보험성 금리 인하를 했던 그런 시기여서 상당히 오래하고 좀 어떻게 보면 데자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도 한번 겪어보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상무님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